민정이가 그날 진짜 아팠대요.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타부타 말 많으면 그것도 너무 구식이잖아요. 그쵸? 뭐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시부모랑 가깝게 지내요? 오히려 거리 두는 게 서로가 편하지 않아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뭐 가까이 지내자고 챙겨주는 겁니까? 아들도 해외에 나가 있고 며느리 챙겨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니까 적당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손주도 있으니. 아이고, 알죠.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가워하지 마세요. 어쩌겠어요. 나이든 우리가 이해해줘야죠. 안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3세 박진우 씨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다 고향인 강릉으로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곳에 온 걸 후회하진 않지만 그때의 일을 아직도 쉽사리 떨쳐내지 못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하루하루 조금 더 새롭게 살아보려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를 젊은 시절에 일찌감치 먼저 떠나보냈고 여태껏 혼자 아들 정훈 씨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당시 아들의 나이는 고작 12살. 한참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였지만 엄마를 잃은 슬픔에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박 씨는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크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어린 아들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고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포장마차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 아들을 남부럽지 않은 대학에 보냈고 유학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적당한 나이에 결혼까지 시켜줬죠. 박 씨는 3년 전 식당을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노후, 그러니까 인생의 휴식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휴식기도 박 씨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닌 아들과 며느리, 손녀를 위해 애써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장기 해외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워낙 큰 프로젝트라 아무래도 본사 직원이 직접 가서 현장 파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러네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최 대리랑 같이 가게 됐어요. 장기 출장? 얼마나 나가 있는 거냐? 짧으면 34개월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상대 회사가 워낙 가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서 계속 업무하면서 협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쪽 실정도 파악할 겸 가는 거라서요. 그래,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럼 민정이랑 애들은 어쩌고? 여기에 남아야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 없는 동안 아버지가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해요. 제가 생활비를 제때 못 보낼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가 좀 챙겨주시기도 하고요. 죄송하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박 씨는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 혼자서도 아들을 키우면서 수많은 위기와 고충을 겪었는데 며느리 혼자 아이 둘을 돌본다고 하니 힘이 들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며느리는 반복된 육아와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벌어먹고 살 능력은 되었기에 따로 취직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고지식한 생각이겠지만 돈은 아들이 벌면 그만이니 편히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도 된다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때 그 이후로 아들 부부와 연을 끊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온갖 불만과 감정들이 터져버렸거든요. 어른으로서 체면을 지키고자 참았어야 했나 싶기도 했지만 이제 그만 치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고향 강릉으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처음부터 싫은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내 자식과 평생 함께 할 사람이니 어색하긴 했지만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러고 보니 며느리 민정 씨가 처음 집에 인사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정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제 여자친구예요. 식당을 운영했던지라 고급스러움이 묻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과 민정 씨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손수 차려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했을 법도 했지만 필요한 대답 이외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죠. 특별히 정을 준다거나 살가운 성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상관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저 요즘 애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겼죠. 그렇게 두 사람의 결혼을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결혼식 비용과 여유자금까지 더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박 씨는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을 치르고 박 씨는 아내가 있는 납골당으로 가 결혼 사진을 보여주며 혼자 되뇌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야 참 예쁘지? 정훈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거기서 많이 지켜봐줘. 나중에 손주들도 태어나면 많이 예뻐해주고. 시간이 흘렀고 아들이 결혼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태어나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 순간 아내와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도 하면서요. 박 씨는 추운 날 태어난 손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내를 떠올리며 했던 뜨개질로 조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은 어떤 것인가 알아보기도 하며 꼬박 보름이 걸려 완성한 조끼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박 씨는 조끼를 들고 아들네 집에 방문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고 그때 선물을 건네주기로 한 것이었죠. 몸은 좀 어떻냐? 아직 애가 어려서 네가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이제 적응돼서 괜찮아요. 그나저나 손에 든 건 뭐예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이거 받아라. 아이 겨울조끼야.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며느리는 박 씨가 건넨 쇼핑백을 받아들고 안에 들어있는 조끼를 이리저리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지 표정은 좋지 않았죠.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감사하긴 한데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입어요. 집에서 입히거나 잠시 밖에 나갈 때 입히면 좋잖니?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만들었어. 별로냐? 아무래도 내가 만든 거라 좀 서툴러 보일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 요즘 누가 직접 만든 걸 입어요. 구식이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 민망할 수도 있어요. 다 메이커 입는데. 그 말에 박 씨는 손에 쥔 조끼를 다시 종이 쇼핑백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내내 결국 손자가 조끼를 입은 모습은 볼 수 없었죠.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자신의 정성이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취향이 서로 다르니 이해해야겠다며 넘겼습니다. 어쩌면 이미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는 박 씨가 조끼를 만들어다 준 이후 계속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미묘한 변화를 박 씨는 몸소 느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말투의 변화였습니다. 전엔 몸 조심하세요. 건강 챙기세요. 같은 형식적인 인사라도 했지만 이런 걸 누가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처럼 나를 세운 말로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박 씨는 그것이 단순한 걱정인지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고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박 씨는 우연히 통장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기본적인 이체 정도를 하다 보니 주기적으로 찾던 은행에 절로 발길이 줄어들었고 오랜만에 은행에 방문하게 된 것이었죠. 적금이 만기된 것이 있기도 했고 자주 사용하는 입출금 통장을 정리하며 노후자금과 예비자금으로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잔액을 확인하고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잔액이 이게 맞나?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상하네. 난 백화점을 간 적도 없는데. 100만 원, 70만 원, 이게 다 뭐야? 매달 며느리에게 적지 않은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종종 필요한 게 있으면 사라고 카드를 건네주었는데 이상하리라만큼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챙기는 발렌타인데이, 빼빼로 데이 같은 기념일에 박
박 씨도 며느리에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사라며 언뜻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이었기에 후회를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많이 쓰여진 돈에 기분이 묘했던 겁니다. 박 씨는 원래 과소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몇 번 더 생각해보고 구매하는 스타일이었죠. 은행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부터 매주 현금 인출이 반복되고 있었고 금액은 10만 원부터 30만 원, 10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빼낸 적이 없으니 아마 며느리가 인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 어르신, 가족이 같이 사용하고 계시면 이체 내역과 비교해 보시면서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확인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말이죠. 여기 이체 내역 보기 쉽게 정리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박 씨는 은행을 나와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훈아, 지금 통화 가능하니? 아버지,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미안하다. 거기는 새벽이구나. 아니,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이다. 어차피 곧 일어나려던 참이었어요.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민정이가 돈을 자주 빼서 쓰던데 혹시 내가 보태주는 생활비가 부족한 거냐? 얼마나 빼서 썼길래 그래요? 아버지가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쓰라고 내가 통장이랑 연결된 카드랑 비밀번호를 알려주긴 했다. 근데 거의 매주 돈을 찾아 쓰더라고. 물론 필요한데 썼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지금 뭐라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제가 그 사람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가족인데.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물어보자. 백화점이 그렇게 비싸니? 난 민정이가 뭘 샀는지 모르겠지만 백화점에서 긁힌 금액이 좀 상당해서. 아버지가 그런 데를 안 다녀보셔서 그래요. 일반 마트나 옷가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다 비싸기도 하고 민정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워낙 고급이라. 근데 함부로 막 쓰지는 않았을 건데요. 쓴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쓰라고 준 카드니까 뭐라도 필요한 거 샀으면 된 거지. 그저 당황스러워서 너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야. 평소에도 그런 건지 해서 너 외벌이 시작하고 내가 생활비 보태주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게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있었으면 제가 말씀드렸겠죠. 저 나가봐야 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민정이랑 통화 한번 할 테니까요. 박 씨는 아들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자신에게 돈이 얼마 필요하니 보태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선뜻 내어줬을 겁니다. 그런 말도 없이 필요할 때 쓰라고 건네준 카드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 민정 씨가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박 씨는 손에 묻은 물기를 대충 털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조금 전에 먹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며칠 전 아들과 통화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이랑 통화하셨다면서요? 그랬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냐? 네, 아무래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돈 제가 쓴 거 맞아요. 아버님이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하셔서. 저는 필요할 때마다 쓴 건데 알림도 갈 거라 생각하고. 어쨌든 애들 때문에 쓴 거예요. 갑자기 병원도 가야 했고요. 그럼 나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돈을 써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쓰라고 준 거라지만 모아보면 적지 않은 돈이잖냐. 적어도 말은 해줬어야 한다는 거야. 네, 죄송해요. 다음부턴 신경 쓸게요. 며느리는 박 씨의 말에 서운해하는 듯 하면서도 곧장 사과를 했습니다. 박 씨도 며느리는 혼낼 생각은 없었지만 서운한 마음을 표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미 쓴 돈이니까 더 이상 말해봤자 잔소리만 되지 않겠니? 지금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고? 네, 아버님 덕분에 잘 버티고 있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랬으면 된 거다. 가족이라는 게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살고 그러는 거지. 잠시 동안 서로 침묵을 한 뒤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유, 가족이라는 말이 왜 이리 허망한 건지. 박 씨는 그렇게 또 마음의 짐을 한 번 더 내려놓자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느낀 서운함보다는 혼자 고생하는 며느리가 더 힘들겠지 싶어 또 그러려니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를 살던 박 씨는 잠에 들기 전 달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계획을 조율하다 보니 눈에 들어온 표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큰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고, 곧 우리 도연이 생일이구나. 또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네. 첫정은 무시하지 못한다는 말만큼 박 씨는 매년 손주들을 포함한 모든 식구들의 생일상을 직접 차려주었습니다. 이번 손자의 생일은 아들도 부재 중이니 더 신경 써서 차려주자 싶었죠. 박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곧 있으면 우리 큰애 생일이잖니. 그래서 생일상을 좀 차려줄까 싶은데 따로 계획이 있니? 하고 싶은 거라던가. 저야 아버님이 생일상 해주시면 너무 좋죠. 안 그래도 도연이가 아버님이 해주신 음식 잘 먹잖아요. 저는 찬성이에요. 그래, 도연이가 잘 먹는다니 뿌듯하구나. 나는 그 말이 제일 좋더라. 그나저나 민정이 너는 먹고 싶은 거 없고? 이왕 음식 하는 김에 조금 해가련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렴.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 그럼 그날 점심쯤 갈 테니 그리 알아라.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혹시 음식 하시는데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가서 도와드리던지 할게요. 다음 날 박 씨는 아침을 먹고 근처 시장에 들렀습니다. 직접 재료를 보고 사는 것이 박 씨의 철칙이었기 때문에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정성을 들이자 싶었습니다. 미리 미역을 불려놓고 소고기 장조림과 며느리가 잘 먹었던 양념게장, 그리고 정성 들여 재운 돼지갈비찜까지. 박 씨의 정성이 안 들어간 음식이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로 아침 일찍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손주와 며느리가 잘 먹어줄 모습을 상상하며 요리를 시작한 박 씨의 집은 구수한 냄새로 가득 찼고 창문 틈새로 비추는 햇살이 박 씨의 기분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따라 흥얼거리며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난 다음 박 씨는 양손 가득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좋아하겠지? 오늘따라 유독 음식 맛이 좋은 것 같은데 얼른 가서 줘야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들네 집 현관 앞에 선 박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하지만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눌러보자 싶었는데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초췌한 모습으로 박 씨를 마주했습니다. 아, 아버님 오셨어요. 너 어디 아픈 거냐?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초인종을 몇 번을 눌렀는데 대답도 없고. 며느리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겨우 정신 차렸어요. 지금도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요. 어디 아프면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병원은 다녀온 거야? 사실 엊그제부터 속이 좀 불편했는데 약 먹고 괜찮아지겠지 싶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어지러워요. 헛구역질까지 하며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쓸어내리는 며느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며느리가 정말 아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후줄근한 옷차림, 얼굴에는 핏기가 없어 보이는 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가뜩이나 아들이 해외에 있는 데다 며느리 친정도 거리가 상당했던 걸로 알았거든요. 하지만 박 씨는 코를 살짝 찡그리게 됩니다. 며느리가 말을 하는데 살짝 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은 정말 안 되겠어요.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도연이 생일이잖냐. 그래서 다 준비해 왔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도연이도 친정 어머니가 데려가셨고요. 제가 진짜 쉬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새벽에 응급실도 다녀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양손 가득 들고 있는 음식들은 어쩔까 싶어 며느리의 얼굴과 짐을 번갈아 보며 당황해하던 박 씨에게 며느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저 죄송한데 그냥 다음에 와주세요. 제가 좀 쉬어야 돼서요. 안녕히 가세요.
그저 어이가 없는 상황에 박 씨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맛있는 저녁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네 집 근처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난 카페에서 직접 주문 제작한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아쉬움, 실망감을 넘어서 비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화를 내고 돌아간다면 차마 못 볼 꼴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모로 되는 게 없는 날이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운수 좋은 날도 아니고 이게 뭐란 말인가. 그래도 케이크는 들고 가서 뭐 하나 싶어 대문 앞에 두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정아, 주문했던 케이크는 대문 앞에 두고 간다. 집에 넣어놨다가 도연이 오면 같이 먹어라.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네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아들네 집 거실 창문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가 있던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지 몇 명의 젊은 여자들과 테이블 위에 놓여진 배달 음식과 와인들이 보였죠. 민정이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잘못 보는 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몇 번이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기가 막힌 광경이었습니다. 다 죽을 것처럼 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이는 며느리의 모습에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기억이 허공에 멈춰 선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비참함보다 더한 말로는 표현 못할 감정이었죠. 박 사장님, 아들네 집에 다녀오신다더니 벌써 오세요? 오늘 손주 생일이라면서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며칠 전부터 음식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왜 표정이 안 좋으셔요?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박 씨가 식당을 하면서부터 인연을 이어온 이웃집 사람이 아는 척을 했습니다. 늘 반가움이 앞서서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기 일쑤였지만 그날따라 박 씨는 어깨가 축 처지는 느낌이었죠. 저녁이 되기도 전에 집에 돌아온 박 씨를 보며 이웃집 주민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박 씨는 유독 집이 허전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양손 가득이었던 짐을 멋대로 두고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근에 일이 바빠 메시지만 간간히 주고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오늘 한국 시간으로 도연이 생일이라서 전화했어요. 같이 계세요?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없던 박 씨는 옅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나도 지금 집이야. 의외의 반응에 놀란 아들이 다시 되물었습니다. 네, 집이시라뇨? 지금쯤 한참 식사하시고 차 한잔하고 계시겠구나 하고 연락드린 건데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에 기운도 없으시고요. 네 집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라.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잠시 생각을 하던 박 씨는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자칫 입이 가벼워 보일 수 있고 잘못 본 거 아니냐며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서운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오늘 도연이 생일이라서 점심쯤 간다고 연락을 며칠 전부터 했어. 그런데 막상 가니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더라. 그런데요?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안에서 준비 중이었다거나. 아니야, 한참 있다가 나오더니 몸이 안 좋다고 나보고 다음에 와달라고 하더구나. 어디 불편해 보이긴 했지. 그래서 알았다 하고 왔다. 별 수 있냐? 아픈 사람이 쉬고 싶다는데. 엥? 그저께만 해도 별말 없었는데요. 컨디션도 좋아 보였는데.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몇 마디 더 건네기로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아프다니까 계속 어지럽고 쉬고 싶다길래 알겠다 하고 나왔어. 이미 만들어간 음식은 주변에 나눠 먹던지 하면 되는 일이고. 근데 내가 뭐 하나 본 게 있다. 그게 뭔데요? 보려고 한 건 아닌데 친구들인지 사람들 몇 명이 거실에 함께 있더구나.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배달 음식이랑 와인도 있던 것 같고.
파티를 한 건지 무슨 모임을 한 건지. 그게 정말이에요? 잘못 보신 거겠죠. 그 사람이 집에 누굴 초대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낸들 아냐? 나는 내가 들은 것, 본 것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야. 판단은 네가 직접 해야지. 전화를 하던 뭘 하던 네가 직접 물어봐라. 난 피곤해서 쉬련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했더니 온몸이 쑤셔. 일부러 들으라는 듯 힘든 내색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박 씨. 아들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후의 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손주가 생일날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궁금했고 이 상황에 대해 깊게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가는 듯한 상황의 소파에서 한동안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서 연락 한 통 없었고 박 씨는 평소와 다르게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직접 만든 음식을 동네 주민들과 나누어 먹고 어제 저녁을 마지막으로 갈비찜을 모두 해결한 뒤 장을 새로 봐야 했기에 동네 마트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정신없이 울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전화를 할까 말까 한 안사돈이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사돈, 저 민정이 엄마예요. 잘 지내셨죠? 박 씨는 갑작스레 걸려온 안사돈의 전화에 당황했습니다. 연락을 잘 주고 받지도 않을 뿐더러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고 간단히 인사를 건넨 순간 며느리가 생각났습니다. 아, 둘이서 무슨 말을 했나 보구나. 사돈, 듣고 계세요? 전화가 잘 안 들리나? 사돈?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민정이 말인데요. 박 씨의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대뜸 안사돈이 전화한 것 하며 며느리 이야기를 하려는 것 하며 안 봐도 뻔했죠. 아니, 며칠 전에 도연이 생일날 왔다 갔다면서요. 민정이한테 들었는데 그날 그냥 돌려보내서 너무 죄송한다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쉬겠다는데 집에 오면 되는 것을요. 민정이가 그렇게까지 말한 게 처음이라서요. 도연이도 제가 생일상 잘 챙겨주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돈을 그렇게 보낸 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마음에 걸리면 직접 전화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 될 일이지. 안사돈까지 전화해서 저한테 이러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차가운 말투로 싸붙이자 안사돈 김 씨는 잠시 당황하더니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민정이가 심성이 고와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는데 이해하는 척이라도 좀 해주시지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저는 이 상황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고 말고가 뭐가 있습니까? 저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봅니다. 그동안 연락 한 통 없기에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사돈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다던가요. 아닌가요? 이보세요. 급기야 안사돈은 화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헛기침을 하며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죠. 민정이가 그날 진짜 아팠대요. 너무 섭섭하게 여기진 마세요. 요즘 시대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타부타 말 많으면 그것도 너무 구식이잖아요. 그쵸? 뭐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시부모랑 가깝게 지내요. 오히려 거리 두는 게 서로가 편하지 않아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뭐 가까이 지내자고 챙겨주는 겁니까? 아들도 해외에 나가 있고 며느리 챙겨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니까 적당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손주도 있으니. 아이고, 알죠.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가워하지 마세요. 어쩌겠어요. 나이든 우리가 이해해줘야죠. 안 그래요? 안사돈의 말에 박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저 박 씨는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요. 생각 안 한 지도 오래입니다. 그러니 그런 불필요한 말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만 끊습니다. 이보세요. 사돈. 전화를 끄는 박 씨는 허탈한 듯 웃어버리고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 씨는 잠자리에 누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리 마음을 써줘도 존중이 없으면 그건 호의가 아니라 봉사지. 잠을 설친 박 씨는 다음 날 아침 제법 피곤한 모습으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른 시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가 대신 죄송해요. 뭐라 드릴 말씀이. 뭘 말이냐? 도연이 생일날요. 아버지가 보신 게 맞더라고요. 그 사람이 전날 밤에 자기 친구들 불러다 와인 파티를 했나 봐요. 늦게 시집가는 친구가 있어서 오랜만에 모였대나 뭐래나?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어제 장모님도 전화하셨다면서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전화를 하셔놓고는. 박 씨는 한숨 섞인 아들의 목소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이미 마음의 결단을 내린 박 씨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곧 귀국하지? 한 달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 일도 마무리 단계라서요. 왜요? 앞으로 생활비 지원은 없다. 용돈을 준다거나 하는 일도 없을 거야. 물론 민정이한테 줬던 카드도 가져올 거다. 네?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민정이도 당황스러워 할 텐데요. 내가 필요한 곳에 쓰라고 도움이 되라고 준 거지. 그딴 사치나 부리고 유흥이나 즐기라고 준 게 아니잖냐? 그럴 여유가 생긴 건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 아니냐? 아버지, 그래도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 아직 한국 가려면 한 달도 더 남았는데요. 환전하고 송금하는 문제도 그렇고 저 갈 때까지 봐주시기로 했잖아요. 나도 이젠 지쳤어. 짐짝 취급당하는 것도 싫고 당연하게 누가 내 돈 쓰는 것도 싫어졌다. 무엇보다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거냐? 내가 나이 들어서 일도 그만두고 너희들 뒷바라지나 하려고 사는 줄 알아.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본인이 직접 전화할 용기도 없으면서 안사돈 시켜서 전화나 하고 너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지만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민정이가 그런 행동을 해. 아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박 씨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집도 팔아버릴 생각이야. 재산이고 뭐고 이참에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련다. 원래 가려고 생각했던 거였으니 그런 줄 알아. 아버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곳도 못 정해? 너희는 너희 인생 살면 되는 문제 아니냐? 그럼 도연이도 안 보실 작정이세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네 자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볼 때 되면 보겠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 너도 참 웃긴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시덥지 않은 말로 협박질이나 할 거면 전화 끊어라.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거칠의 전화를 끄는 박 씨는 화가 났습니다. 냉장고에서 냉수를 꺼내 한 잔 마시고는 숨을 고른 뒤 곧장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몇 번 인연을 쌓아왔던 곳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변호사님, 오늘은 가게 일 말고 집안 일 때문에 상담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죠? 제 도움이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박 씨는 차분히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사가 길었지만 끝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예금, 자산, 부동산 다 정리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죠. 전부 다 매각하고 한 곳에 모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은행이야 제가 가서 정리하면 되는 일인데 부동산 쪽 일 좀 도와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유언장이라는 것도 작성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이요? 아직 한창이신데 벌써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있어서 그럽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좀 살아볼까 싶어서요. 제가 가진 거 모두 정리하고 나면 고향으로 떠날 생각입니다.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거고 언젠가 제 인생도 끝을 맞이하겠죠. 그때를 대비하려고요. 다른 가족분들과는 충분히 상의하신 내용이세요. 상의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 내로 은행에 다녀와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오실 때 유언장 작성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들 대충 생각해서 오세요. 한참 대화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미리 생각해 두시면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그럼 다음 주 초에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박 씨는 집에 들러 그동안 모아둔 통장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손자 앞으로 들어준 적금, 여윳돈으로 노후 자금으로 붓고 있던 적금, 그리고 여윳돈으로 모으고 있던 적금까지 적금만 총 5개였습니다. 다음 날 신분증과 통장들을 가지고 박 씨는 이번에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손자 앞으로 들어둔 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적금을 해지하기 위함이었죠. 어르신, 적금 만기가 아직 남았는데 오늘 날짜로 해지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다 해지해 주시고 새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다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표시된 부분에 내용 기입해 주세요. 통장에는 도장이나 서명, 어떤 거 하시겠어요? 스마트 뱅킹도 신청하시고 카드도 같이 발급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은행에서 볼일을 마친 박 씨는 집 근처 마트에 들러 막걸리 2병을 구매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김치전 한 장을 부친 뒤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전적인 정리까지 마쳤으니 이제 고향에 내려가 살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뭔가 떠오른 듯 고향에 살고 있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데 부탁 좀 하나 하려고. 내가 직접 가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야. 조만간 집 정리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혼자 살 만한 집을 알아보려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금액은 상관없고 주변이 조용했으면 하는데. 박 씨의 말을 들은 친구는 흔쾌히 알겠다며 집을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박 씨가 평생을 일하며 모은 돈으로 구매한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였으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테지만 그 이외에도 많은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었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 가족들 곁이 아닌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을 받았다는 친구의 말에 시간을 내어 고향 땅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는데 시내나 병원과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작은 크기의 마당과 텃밭 그리고 바다가 보이는 경관이 어우러진 곳이었죠. 집이 마음에 쏙 들었던 박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치르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막 다다랐을 무렵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댁에 안 계셔서 전화드렸어요. 근데 앞집 어르신이 아버님 이사하신다던데 정말이세요?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러실 수 있으세요?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잔뜩 긴장한 며느리의 목소리에 박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정훈이한테 못 들은 모양이구나. 여기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갈 건데. 지금도 집 계약 때문에 강릉에 다녀오는 길이야. 그나저나 집에는 무슨 일로 온 거냐? 아버님한테 말씀드릴 것도 있고 반찬도 좀 가져다 드릴까 해서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만든다고 했는데 맛은 장담 못하지만요. 왜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러냐? 난 괜찮으니 도로 가져가. 그리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던 난 상관없는데 이젠 각자 알아서 살자꾸나. 더 이상 나도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하면 노여움을 푸시겠어요, 네? 풀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정훈이랑 이야기하는 게 빠르겠구나. 그럼 난 끊으마. 버스 아니라서 오래 통화하기가 좀 그렇네. 박 씨는 휴대폰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한 박 씨는 간단히 짐 정리를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개운한 몸으로 거실로 나오니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좀 전에 민정이가 찾아갔었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으셨다면서요. 저 조만간 귀국하는데 언제까지 그러시려고요? 지금 나한테 따지려고 전화했냐? 차 아니라서 오래 통화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끊은 거다. 강릉 다녀오던 길이었고. 정말 다 정리하고 떠나시겠다고요? 저 한국 갈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서로 대화를 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풀고 그래야죠. 답답한 제 심정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언제까지 너희들 이해만 해줘야 하냐?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
내가 뭘 하던 너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야. 이젠 화도 안 나는구나. 고집 좀 부리지 마시고요. 저도 답답하다고요. 제가 민정이 잘 타이를 테니까 둘이서 대화라도 해보세요. 제발요. 이런 말 할 시간에 너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을 해? 나는 더 이상 미련도 뭣도 없으니까 나 피곤하다. 끊어라. 아들은 박 씨의 단호한 태도에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알겠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완강한 모습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들과 전화를 끝낸 뒤 찝찝할 법도 했지만 생각보다 박 씨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이사를 온 뒤 이삿짐 정리도 얼추 끝났습니다. 넓은 집에 살다가 조금 작은 집에 오니 가구나 가전을 새로 장만해야 했고 정리할 게 많았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동네 구경도 틈틈이 했습니다. 자네가 신경을 많이 써줘서 내가 고마운 게 많네.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안 그래도 다 떠나고 남은 고향에 네가 내려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도 술 친구 생기고 좋지 뭐. 종종 만나서 한잔합세. 이제는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박 씨. 이제 바닷바람을 맞으며 혼자서 밥을 짓고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도 듣고 복지센터에 기부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전화만 수십 통, 문자 메시지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며느리도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곤 했지만 박 씨는 별다른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연락이라도 받아주셔야 무슨 말이라도 하죠. 그렇게 계속 안 받으실 거면 저랑 완전 인연을 끊자는 말씀이세요.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대화를 좀 해야죠. 아버님, 제가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이렇게 문자 남겨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그이가 다음 주면 귀국하는데 한번 찾아뵐게요. 이제 박 씨의 인생에서 이해해달라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짜증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즈음이 되자 박 씨는 도움을 줬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사하고 적응하느라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통해서 듣긴 했는데 집이 팔렸다네요. 네, 집 마무리되시면 그 부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드님 귀국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시끌시끌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단돌이 잘 해놨고 미리 연락해두었으니 번거롭게 해드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지난번에 작성하고 온 유언장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회재단에 기부하신다는 부분도 유효하신 거죠. 제가 알아봤는데 후원을 받았으면 하는 보육원이 2군데 정도 있어서요. 금액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후원도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언제 한번 서울 오세요.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마무리된 순간이었습니다. 살던 집도 팔리고 이제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게 될 곳도 정해졌으니까요. 박 씨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신의 마음도 가꾸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우편함에 꽂혀있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소를 보니 아들네 주소였죠. 보내는 이 박도현 손주의 이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도연이에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한글을 거의 다 뗐다던 손주의 글씨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뭉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몇 번이고 편지를 읽은 박 씨는 아내의 사진 옆에 편지를 고이 놓아두었습니다. 여보, 이젠 정말 나 혼자야. 당신이 보면 잔소리를 좀 했을 수도 있는데 난 이게 편하고 좋네. 내가 너무했다 싶으면 꿈에 나와서 혼내줘. 애들도 알아서 잘 살 거야.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켜봐 주라. 아내를 그리워하며 잠시 생각에 빠진 박 씨는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리라는 다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아들과 며느리가 박 씨의 진심을 알아준다면,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말 대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지내는 이 시간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박 씨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텃밭 가꾸기를 마무리하고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선 박 씨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조였습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던 그 순간, 생계를 위해 처음 장사를 시작하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긴장됐지만 마음 한켠에 분명하게 타오르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또 누구를 위해 멈추기도 했지.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할 시간인가 보다. 주름진 손끝이 여전히 그때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텃밭에서 가져온 음식 재료들이 싱크대 위 작은 반찬통에 담기며 박 씨에게 말을 거는 듯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박 씨는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온 음식들처럼 누군가에겐 하루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하네. 그리고 지금은 그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해. 열심히 살자. 그리고는 주방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거기엔 다시 삶의 목적을 찾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도 흰머리도 더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대충은 대충 아니고 정확히 말해봐. 2억 5천이죠. 그래, 네가 지금까지 벌어본 적 있는 돈이야? 아빠, 답해봐. 너 지금까지 월급으로 2억 5천 모아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럼 그걸 왜 남의 입에서 쉽게 꺼내? 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60살 윤혜자 씨는 식당 문을 닫고 조용히 호란 조명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을 걸고 나와 고개를 드니 봄바람이 불 듯한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 바람은 괜히 마음 한구석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결혼하면 다 그런다더니 진짜였네. 멀어지긴 하네. 하루가 길었습니다. 몸이 고된 건 익숙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마음이 더 피곤했습니다. 33세 아들 지훈 씨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 이후에 지훈 씨 때문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식당 문 닫기 전에 전화가 왔을 겁니다. 엄마, 오늘 장사는 어땠어? 그 한마디에 피로가 가셨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이 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지훈 씨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가을이랑 식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을이라는 이름에서 순간 계절 얘기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눈치챘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름이었고 2년 정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전 아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가게 일을 하고 있던 혜자 씨는 쉬는 시간에 맞춰 아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라 잠시 쉬고 있어. 엄마, 요즘 시기가 그래서 그런가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네. 그렇지. 네 나이 정도 되면 장가갈 나이이긴 하지. 근데 갑자기 왜? 아니, 그냥 나도 이제는 결혼이라는 걸 좀 해볼까 싶어서. 너도 마음의 준비가 다 되면 언제든지 해. 좋은 사람 있을 때 해야지. 때 놓치고 늦게 장가가면 너만 손해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렇지? 사실 나 여자친구랑 만난 지 2년 다 돼가는데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거든. 조만간 소개시켜줄게. 그때 지훈 씨의 목소리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쏙 한 번 썩인 적 없던 아들이었기에 알아서 잘하겠지 싶었죠. 혜자 씨는 그런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약속 당일, 식사는 시내 작은 파스타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혜자 씨는 장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린 채 나갔습니다. 어머, 내가 조금 늦을 뻔했네.
많이 기다렸어? 저희도 방금 왔어요. 지훈 씨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말투도 예의 바르고 조곤조곤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 씨가 어머님 얘기 정말 자주 했어요. 그 말은 예뻤지만 이상하게 가슴에 안 닿았습니다. 웃음기 없는 눈동자. 어딘가 계산기 하나는 늘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지훈 씨는 그녀 눈치를 봤습니다. 지훈이가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게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단단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둘이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야? 아무래도 부모들 의견보다는 당사자들 의견이 더 중요하지. 여건 되는 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상태고 양가 인사 다니고 왕래하려고. 그래? 그럼 너희들 편할 때 상견례 날짜 잡아. 알았어. 가을이네 집에도 얘기해서 일정 조율해볼게. 그때 이때다 싶었는지 예비 며느리가 느닷없이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랑 지훈 씨랑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신혼집이에요. 요즘 대출 받아서 집을 사버린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담이 너무 커서요.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집 하나만 있어도 시작이 수월해지니까요. 맞아. 엄마, 요즘 부동산 과열이라 대출도 잘 안 나오고 해준다고 해도 이자가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서 도움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다들 주변에서 조언해주더라고. 물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 말이 혜자 씨에게는 좋게 해석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놓고 집 정도는 해달라 그래야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수월하다로 들렸습니다. 물론 집을 해줄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면전에 대고 저런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건 아예 바란다는 말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모를 낯선 느낌도 들었습니다. 남자라 집을 해와야 한다.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돌이 있는 집안이라면 이야기가 잘 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답답한 상황에 처할 것이 뻔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을 하고 싶다 하니 부모의 감정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마련된 상견례 자리에서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해줄 게 없어요. 지훈이 외동이라면서요. 신혼집 정도는 해주셔야죠.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까? 결혼은 두 집이 같이 하는 겁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정리했지만 그들 쪽 얼굴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 말조차 협상의 일환쯤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조차 나질 않고 살벌하게 오가는 이야기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결국 신혼집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혜자 씨는 전세 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했습니다. 그게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 지훈 씨 부부는 자주 들렀습니다. 시간대는 늘 저녁 시간이었고 오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밥과 반찬. 어머님, 저희 반찬 좀 싸주시면 안 돼요? 요즘 회사가 바빠서요. 응, 뭐 있는 대로 싸줄게. 역시 어머니가 최고세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집을 찾아다녀도 어머니 솜씨만한 곳을 못 봤어요. 식당을 하셔서 그런가 손맛이 진짜 좋으세요. 제가 깔끔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예뻐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반복되자 혜자 씨는 점점 부엌문을 혼자 닫고 조용히 설거지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시집살이 아니라 며느리살이 하게 생겼어. 툭하면 와서 다 쓸어가니 쉴만하면 당신이 고생이지. 가게 일도 힘든데 말이야. 안 그래? 냅둬요. 지들도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 그러겠지? 다 시켜 먹는 것보다는 낫지 뭐. 좋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쉬는 날 모처럼 63세 남편 재수 씨와 함께 장을 보고 온 혜자 씨.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 부부가 찾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뒷정리를 다 하고 함께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물을 마시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대화 몇 마디가 혜자 씨의 가슴을 움켜쥐는 듯 했습니다. 그 집 우리 앞으로 바꿔달라고 해. 언제까지 어머니 명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분위기 보고 말할게. 아무리 전셋집이라지만 자기 명의로 해둬야 마음 편하지. 안 그래? 이렇게 되면 계속 어머니한테 붙잡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 잘못하면 집 핑계대고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설마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겠어? 일단 기다려봐.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미 며느리에게 세뇌를 당한 듯 당연히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걸음을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득 얼마 전에 일이 생각났습니다. 결혼식까지 다 치렀는데 재수 씨와 혜자 씨가 크게 기분이 상했던 일이 있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재수 씨와 함께 가게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가을이 아빠입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예, 무슨 일이신가요? 다름 아니라 우리 애들 신혼집 말인데요. 우리가 1억 보탤 테니까 집 사주시는 건 어떨까 해서요. 처음 듣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 이야기는 이미 끝난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2억 5천짜리 전세를 해줬고 그것도 혜자 씨 명의로 해놨습니다. 결혼식까지 다 올린 마당에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집을 사주라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이미 전세집으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고 계약도 마쳤습니다. 그래도 사돈, 요즘 누가 그렇게 전세로 시작합니까? 결혼인데 말이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 재수 씨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집을 해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하자면 그렇죠. 뭐, 저희가 1억은 보태겠다니까요. 지훈이도 외동이라면서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입꼬리를 실룩였습니다. 화가 나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쪽 말씀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해줄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돈,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신혼집 반 해주면 야박한 겁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집도 없이 결혼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뭘 그렇게 아끼세요? 그 말에 전화기를 부여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훈이 하나라고 가진 거 다 내놔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정도껏 하시란 겁니다. 우리 쪽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애들이 결혼식 올리기 전도 아니고 이미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는데 갑자기 집을 사주라고 하는 게 무슨 경우입니까? 전셋집 해줬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뭘 더 어쩌라는 말씀이신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는 딸 아까워서 그럽니다. 윤서방도 내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정도껏 하시라고요. 자식이 여러 딛는 것도 아닌데 집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죠. 그래야 애들 살기 편하잖아요. 그 말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부부를 빌미로 재촉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식당 앞 가로등 밑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당신도 들었지? 들었어. 이번엔 내가 나설게. 누가 집을 주고 말고를 협박하든 말하나. 그날 밤 지훈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장인어른이랑 통화하셨죠? 좀 화나 계시네요. 화 안 나게 생겼니? 너희 장인이 우리한테 집 사달라더라. 그거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지하게 들으신 건 아니겠죠? 그렇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니? 가을이도 엄청 민망해했어요. 말릴 걸 그랬대요.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야? 이미 너희 결혼하면서 전셋집 해줬고 혼수 비용도 다 대뒀잖아. 그렇게 시작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따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에이, 그냥 하신 말씀일 거예요. 가을이도 민망했다고요. 아무튼 쉬세요. 민망해했단 말만 반복하고 아들은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별다른 말이 없기에 조용히 지냈습니다. 서로 오며 가며 식사도 하고
며느리가 반찬도 챙겨가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혜자 씨는 이쯤 되면 뭔가 말을 꺼내겠구나 싶었습니다. 사과라도 하려나 싶었지만 며느리의 말에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가 말씀드렸던 그 전세집 언제쯤 저희 명의로 바꿔주실 생각이세요? 그 얘기를 왜 또 꺼내니? 그냥요. 지훈 씨도 자기 명의로 있으면 더 안정될 거라고 해서요. 맞아요. 대출 같은 것도 조금씩 준비하려면 명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너희한테 준다고 말한 적 없지 않니? 집을 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세는 내가 계약한 거야. 요즘엔 보통 시부모님들이 집 해주시잖아요. 지훈이 외동아들이라면서요. 외동이라서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거야. 바깥 싸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니 너희들은 서로 입을 다 맞췄나 보구나. 집을 사주는 게 당연한 거니? 외아들이면 집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너희는 외동딸인데 왜 집을 못 사주시냐?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그날 밤 남편과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 녀석들 우리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겠지. 손에 넣는 게 목표야. 지훈이 녀석도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애가 완전 딴 사람이 됐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지? 처음부터 그랬잖아. 예의가 아니라 조건으로 나온 결혼이야. 지훈이 녀석도 제대로 휘둘린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전화를 끊은 뒤 하루가 멀다 하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 결혼을 왜 허락했을까? 생각의 끝은 언제나 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이미 며느리는 며느리고 아들은 남편이고 상황은 벌어진 뒤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참고, 너무 들어주고, 너무 해줬다고.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반찬보다 마음의 준비가 더 컸습니다. 지훈아, 가을아, 밥 먹자. 식탁에 앉은 셋. 남편은 일부러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혜자 씨더러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계란말이, 멸치볶음. 별것 없는 한상 차림의 가을은 수저를 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으면 천천히 먹어. 말끝이 무거워지자 지훈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뭐 하는 거 있으세요? 있지, 너희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불렀어. 혹시 지난번 얘기 때문에? 그래, 그 집 얘기. 그 전세집 그거 말이야. 아, 그거요. 저희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 싶었어요. 괜한 얘기였으면 좋았겠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꺼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집 하나 마련해 줄게. 진짜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대신 조건이 있어. 두 사람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집 너희 이름으로 하나 마련하면 나는 같이 살 거야, 너희랑. 같이 살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나도 나이 들었고 혼자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집 필요하면 나랑 같이 살아.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너희가 집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거잖아. 그 대신 나도 필요한 조건이 있어. 아니, 저희가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 그럼 이 집 얘긴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대신 나한테 월세는 내고.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월세요? 응, 그 집 내가 전세 명의자니까. 이제부터 관리비 포함해서 100씩 내. 요즘 그 지역 시세로 따지면 그게 싼 거야. 엄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먼저 시작했잖니. 집 하나 사달라고, 전세 계약자 명에 바꿔달라고. 그럼 대가도 있어야지. 요즘엔 원래 다 시부모님이 집 해줘요. 원래 그런 건 없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근데 너희는 해준 것도 감사하지 않고 더 바라니까 문제지. 그날 저녁 식사는 제대로 끝나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수저를 내려놓았고 아들은 멍한 눈으로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럼 엄마는 진짜 그 집은 전세 계약자 명의도 안 넘겨줄 생각이세요? 응, 나는 지금까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결혼했으면 독립도 책임도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요즘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대가 없이 그렇게 집을 턱하니 사줘? 우리가 억만장자도 아니고 그게 당연한 것도 아니잖니. 집이 이리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이야. 우리 노후 자금에서 그 정도 쓰는 거면 타격이라면 타격이겠지. 그럼 그만큼 너희들이 해주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대출금 갚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 시세보다 싼 거다. 며느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은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혜자 씨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했어. 이번엔 아주 시원했어. 당신 들었지? 당연히 듣고 있었어. 이제야 우리 집 같더라. 그 다음 날부터는 아들 부부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연락도 먼저 오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 명절을 2주 앞두고 혜자 씨의 집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미리 와도 되죠? 오늘은 무슨 일로? 그냥요, 명절 전에 얼굴 뵙고 싶어서요. 마스크 아래로 드러난 며느리의 눈매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이 반가움에서 비롯된 건지 또 다른 계산에서 시작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절에 또 온다고? 응, 오늘 와서 반찬 싸달라고 하더라. 참 용하다.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이지. 손님이면 차라리 나아? 손님은 예의라도 있지? 드디어 명절 당일 혜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과일까지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와서도 주방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끔하게 풀 메이크업을 하고는 거실에 앉아 있었죠. 엄마, 오늘 너무 힘들지 않게 하세요. 다 이해해요. 이해하면 손 좀 보태? 어머님, 전도 좀 싸주시겠어요? 저희 집에 가서 먹게요. 아직도 할 말이 그거냐? 네? 너희 오늘도 와서 한 숟갈 뜨고 반찬 싸가고 끝날 거야?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이제 명절에도 오지 마. 내가 반찬 싸주는 식당이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 씨는 숟가락을 들고 말문이 막혔고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눈가를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래, 몰랐겠지? 그동안 말 안 했으니까?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안 감정적인 줄 아냐? 집 사달라고 할 땐 그렇게 조곤조곤 말하더니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지? 근데 매번 이러는 건 좀 너무하지 않니? 감사하다는 말도 한 번 없이 당연하게 와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니? 내가 무슨 너희들 반찬 대기조야? 남편이 부엌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훈아, 네가 아빠라도 지금 너희가 예의 있어 보이겠니? 아빠는 왜 또? 부탁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너희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를 했잖아. 그날 식사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전도 남았고 국도 식었고 반찬도 남았지만 아무도 포장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그래, 잘 가라. 다음 명절엔 전화 안 해도 돼. 현관문이 닫히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후련해. 응, 조금은. 잘했어. 이젠 진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더는 해줄 것도 없고 받고 싶은 것도 없어. 그날 밤 혜자 씨는 가스불 앞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다음 날 먹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식은 마음을 데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이제 좀 깨달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이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집 안에 들어선 둘은 웃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뻣뻣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왔니? 그냥 그동안 죄송해서요. 엄마도 마음 상하셨을 테고. 저희가 경솔했죠. 명절 때 그 얘기까지 꺼낼 필요는 없었는데 혜자 씨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찬 아니고 무슨 얘기하러 왔니? 둘은 잠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번엔 또 다른 카드가 나왔습니다. 엄마, 그럼 이 집이라도 주시면 안 돼요? 뭐? 전세 말고요. 새 집을 사는 게 좀 그러면 이 집을 저희한테 주시고 지금 전셋집을 두 분이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혜자 씨는 수저를 내려놓고 등을 기대 앉았습니다. 이 집을 너희한테 주라고? 그러면 저희도 좀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집이 두 채시잖아요. 그중 하나는 그냥 저희가 살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아왔던 말들이 입술을 타고 나왔습니다. 가을아, 너 이 집에 뭐라도 얹은 적 있어? 네? 청소 한번 했니? 밥 한 끼 차려봤니? 내가 여기서 하루에 몇 시간씩 자고 몇 년을 일해서 마련한 집이야. 엄마, 우리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면 무슨 뜻인데? 너희 지금 내 노후 자금 달라고 하는 거잖아.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면서 지훈이 네가 그런 식으로 마누라 편에 서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 큰 소리가 나자 재수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 대충은 대충 아니고 정확히 말해봐. 2억 5천이죠. 그래, 네가 지금까지 벌어본 적 있는 돈이야? 아빠, 답해봐. 너 지금까지 월급으로 2억 5천 모아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럼 그걸 왜 남의 입에서 쉽게 꺼내? 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정적. 그 무게는 그 어떤 질책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이 갖고 싶으면 사. 너희가 벌어서. 요즘 그렇게 해서 언제 사요? 그럼 남의 인생 가져다 쓰겠다는 거야? 부모 인생까지 전세로 삼으려는 거니? 몇십 년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아온 돈으로 마련해준 집이다. 자가가 필요한 거면 너희도 노력해서 장만하면 될 것 아니냐? 어디서 날로 먹으려 해? 지훈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혜자 씨의 입에서는 단호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집은 나랑 네 아버지가 같이 늙어갈 집이야. 너희 인생 시작점이 아니야. 한 번만 더 집 사달라, 집 달라 그런 말 꺼냈다가는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그나마 있던 전셋집도 빼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부모라고 다 해주는 게 의무는 아니라는 걸 알아도 알겠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래, 그 말만 기억하고 가. 현관문이 닫히고 무겁게 눌린 공기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아주 잘했어. 이제 정말 선 넘는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 들을 일 없어. 이번에 끝냈어. 설이 지나고 며느리도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전처럼 무턱대고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조금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예전에 통화한 적이 있던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저 가을이 아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애들 신혼집 문제 말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억 보탤 테니까 애들 집 사주시죠.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애들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저희는 집 사줄 생각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아이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어디다 쓰시려고 집을 아껴요. 애들한테 넘기면 속 편하시지. 윤서방이랑 가을이가 알아듣게 말했다는데 오죽 이야기가 안 통하면 저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어른 대 어른으로 대화 좀 합시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제가 집을 아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넘길 이유가 없어서 안 주는 겁니다. 사돈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외동아들 아니세요? 우린 딸 하나 있는데 그럼 애들 저렇게 살라고요? 그렇게 사는 꼴 못 보시겠으면 사돈께서 집을 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집 사줄 생각 없어요. 전셋집이야 어떻게든 해주겠지만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니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거죠. 집을 사고 싶으면 자기들이 대출을 받아서 사면 되는 일 가지고 왜 굳이 저희가 당연하게 집을 장만해줘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자 바깥 사돈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집을 요구할 게 아니라 사양하셔야죠.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없는 걸 가지고 요구하면 그건 염치 없는 겁니다. 그리고 1억이요. 지금 애들 사는 동네 기준으로 집값이 최소 못해도 6억이에요. 그중에 1억 원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 너머에서 작게 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럼 이 결혼 후회하시는 겁니까? 애들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으세요. 후회까진 안 했는데 오늘부로 확실해졌네요. 그리고 자꾸 애들 들먹거리시면서 협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저희한테 안 통합니다. 집 사줄 일 없고 알아서 살게 냅두세요. 이혼을 하든 뭘 하든 그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런 일로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집을 사주고 싶으시면 사돈이 사주세요. 전 할 말 다 했으니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 재수 씨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더는 봐주지 않을 거야. 그래, 당신 오늘 진짜 잘했어. 이제 번호도 다 차단할 거야. 며느리한테도 얘기할 거고 지훈이한테도 명확히 할 거야.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계속 당해만 주다간 우리 늙어서 병원비도 빼앗기겠어. 며칠 후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을이 아버지랑 통화했다. 앞으로 집 얘기 꺼내면 결혼 이전보다 더 멀어질 거다. 우리도 이젠 할 만큼 했다. 알아서 살아라.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흔하던 반찬 요청도 명절 인사도 모두 끊겼습니다. 혜자 씨는 그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적막한 휴대폰이 평온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 못한 순간에 인터폰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을아, 무슨 일이니? 왜 혼자 왔어?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오늘은 좀 그렇다. 다음에 약속 잡자. 저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저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어머님?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혜자 씨는 문도 열지 않은 채 인터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만 계시는 거 저희도 걱정돼서 그래요. 아파트 주시면 저희가 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요. 그 말 하려고 온 거니? 네, 저희 진심이에요. 문을 열자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계산은 이미 익숙했습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너 그 얘기 지훈이랑도 했니? 네, 지훈이도 괜찮대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사실 요즘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전세 살면서 불안한 것도 많고. 가을은 말끝마다 배려와 효심을 섞었지만 결국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이 집을 넘겨달라는 뜻.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면 뭐가 달라지는데? 저희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면서 같이 살면 이 집 관리도 저희가 하고 두 분 외롭지 않으시고. 그러면 너희도 전세금 빼서 집 살 필요 없고? 솔직히, 네.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자 씨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을아, 나 외롭지 않아. 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래도 사람이 같이 살아야 정이 생기죠. 정은 같이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켜서 생기는 거야.
가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혜자 씨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니들이 같이 살겠다고 하는 말 고마운 말인 거 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이 같이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집을 원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난 싫어. 이 나이에 누가 눈치 보며 살고 싶겠니? 어머님은 가족이랑 함께 있으면 더 따뜻하지 않으세요? 가족이 따뜻하게 하는 행동을 해야 그게 따뜻한 거지. 남의 집에 와서 밥만 얻어먹고 집 달라고 조르는 건 따뜻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뻔뻔한 거지. 며느리 가을 씨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혜자 씨의 눈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저희 이 집에 못 들어오는 건가요? 당연하지. 순간 가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듯 그동안 쌓였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진짜 잘해보려고 했어요. 명절에도 안 빠지고 오고 밥 먹고 가도 감사하다고 했고. 그랬지. 근데 한 번이라도 설거지라도 했니? 집을 원하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어디서 말 몇 마디로 집 한 채를 얻으려드니? 그리고 살고 있는 전셋집 나와서 여기로 들어오면 그 전세금은 너희들 돈이 아니야. 다시 내 통장에 고이 들어올 돈이지. 그런 거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가을이랑 얘기 중이셨어요? 응, 근데 딱 잘 됐다. 너도 앉아봐. 혜자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 집은 내 마지막 공간이야. 여기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엄마, 우리 진짜 같이 살면 안 돼요? 지훈아, 넌 이제 가정을 꾸린 사람이야. 이 집에 들락날락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같이 살자는 말 꺼내지도 마. 나도, 너희도 불편해질 뿐이야. 어머니,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내가 말을 어렵게 했나 보구나. 앞으로 이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 그냥 서로 살아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자고. 오라고 하지 않을 테니 오지 마라. 불편하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아들, 그리고 입술을 깨문 며느리. 혜자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마지막 분기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잘 생각하고 가. 이 집은 아무도 못 가져가. 혹시 아니? 우리가 죽으면 그때서야 너희한테 갈지? 아무튼 앞으로 이 집에서 너희 얼굴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구나. 그럼 멀리 안 나간다. 잘 가라. 그런데 2주쯤 지나고 느닷없이 다시 찾아온 건 아들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가을이랑 좀 다퉜어요. 또 무슨 일인데? 전세 명예 때문이죠. 엄마가 단칼에 거절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우리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요. 그건 걔가 진심으로 가족처럼 행동 안 해서지. 지훈 씨는 말없이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가을이 이혼 얘기까지 꺼냈어요. 그래서 너는? 그 말에 혜자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지훈아, 이혼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결혼도 도구로 삼았을 거야? 넌 그런 결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 엄마 생각은 변함없다.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는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며느리 가을 씨가 찾아왔습니다.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그동안 받은 반찬값이라도 갚는다는 뜻이에요. 계좌로 드리기 뭐해서 직접 가져왔어요. 그럴 필요 없다. 저희 진짜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도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힘든 건 집 때문이 아니야. 계속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긴 관계 때문이지. 가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잘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이 집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계속 부딪히게 되고 서로 마음이 다쳐요. 그게 결혼이야. 집 때문에 흔들릴 거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가을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은 점점 커졌고
혜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진짜 이혼하면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손주도 못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처럼 질질 끌리며 사느니 나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 가을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건 마치 모든 시도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순간 같았습니다. 진짜 어머님처럼 단호한 분은 처음 봤어요. 그건 칭찬으로 들을게. 그날 가을은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지훈 씨가 그날 밤 늦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혜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유 원장과 재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도 미리 선을 그어놔야지. 그게 나중에 덜 상처 주는 길이니까. 당신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지금 후회는 안 해. 언젠가는 지훈이도 알게 될 거야. 그냥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혜자 씨는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되잖니.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엄마가 아니라 네 자신부터 지켜? 그리고 가을이랑 일은 너희 둘이 결정해. 엄마는 이제 거기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더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혜자 씨는 식당 일에 집중했고 남편과 함께하는 저녁 산책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한결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좀 내 인생 같아졌어. 늦지 않았지.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